찬이의 클라우드 클리닉 AWS 테크 에반젤리스트인 윤석찬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이의 클라우드 클리닉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오늘은 AWS 자격증 도사로 들어 정개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개발님 누군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꽤 오랫동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있었죠. 나는 프로그래머다라는. 정개발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한 3년 정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죠.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우선 이제 나는 프로그래머다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임 작가님이라고 임백준님하고 제니스라고 김호광이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초기의 기획은 마침 저는 그때 일본에 있었고 이제 김호광 씨는 서울에 있었고 이제 임백준 씨는 뉴욕에 있었으니까 각자 좀 도시도 틀리고 하는 일도 약간씩 다르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거리를 만들어서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그렇게 방향성이 명확하진 않았었는데, 게스트를 소개를 했는데,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던 이제 염지연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게스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얘기거리가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게스트 중심으로 이렇게 한 분씩 모셔다가,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쭉 이제 거의 게스트 분들을 모셔다가 좀 그분들 얘기를 좀 듣고 그런 식으로 거의 정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찬이의 클라우드 클리닉도 혼자서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게스트를 모시기 시작했죠. 맞아요. 이게 혼자서 하면은 지루하기도 하고. 나는 프로그래머 지금도 들어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사실 그 팟빵에서 저는 계속 들어보거든요. 네. 가장 인상 깊은 방송이 있었습니까? 코딩 인터뷰 관련된 특집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구글 엔지니어 두 분이 나오셨는데, 염산학이라고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필명으로 부르는, 염재현님. 그 다음에 또 이제 구글 최초의 한국인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구글에서 입사할 때 어떤 코딩 인터뷰를 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모르면 안 되는 걸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무슨 천재들이나 그런 풀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물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터뷰 보시는 분들도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물어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걸 모르지? 뭐 그런 식으로. 네,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코딩 인터뷰에서 하는 것들도 되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잘 갖추고 있는가 그런 걸 중심으로, 그 전까지는 말하자면 한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기본기를 중시하는구나.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이 회사에 와서도 되게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한국에 있는 많은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외국 회사 인터뷰 가가지고 기본적인 거 물어본다고 열받아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에피소드가 더 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게. 구글에서 지금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신 김종민 님이 출연하셨었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대학을 나오신 분이 아니고 군대를 갔다가 와서 동사무소인가에서 하던 그 웹페이지를 만드는 강좌를 수강한 다음에 웹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거의 제대로 된 급여도 못 받고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오로지 이제 향상심만 가지고 내가 더 이 일을 잘하고 싶다. 그리고 이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본인 스스로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도 가시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구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그때 에피소드가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네, 그 두 개의 에피소드를 꼭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좀 오래된 에피소드들이지만 진짜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에피소드니까 한번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게스트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고 해주시는 얘기들도 어디 가서 사실 듣기가 쉽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이분들도 나름 고생을 해서 나름 인생의 노하우죠. 노하우인데 이거 어디 가서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고 대부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가 되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도현님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도현님은 이제 첫 시작이 개발자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원래 HTML 코더로 이제 일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네, 제가 화면에 도현님 링크드인 프로필을 띄워놨습니다. 예, 모든 게 공개되어 있죠, 세상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이제 그때 그 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분들하고 연결돼가지고, 잠깐 동안, 한 게임에, 이제 게임을, 그때 당시에 이제 한 게임에서 외부에서 만든 게임을 이제 퍼블리싱 하는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그 한 게임에다가 이제 게임을, 간단한 이제 웹게임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납품하는, 뭐 납품이라기보다 아무튼 그쪽에 그 한 게임을 통해서 퍼블리싱 하는, 그런 게임 개발 일을 잠깐 했었고요. 그 회사가 이제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다음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우연히 일본에서 일할 이제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일본 SI 업체에 가서 되게 처음에는 아주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나름 일본 생활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니까 뭐 거의 한 10 몇 년이 14년 정도가 훌쩍 지나가지고 2002년에 가셔서 귀국하실 때까지 한 10년 정도 있으셨던 거네요. 14년 정도 있어요. 2002년에 가서 2016년에 돌아왔으니까. 2002년이면 딱 월드컵 할 때인데, 맞습니다. 일본이랑 우리가 지금 한참 막 그 사이가 그렇게 좋을 때였나요? 그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일본하고 사이가 좋았었죠. 저희는 이제 4강을 진출했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때 온 나라가 다 뒤집혔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어쨌든 16강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또 그런 이벤트를 둘이 같이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정부 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때 한국인 유학생분이 선로에 떨어진 취직을 구하려다가 이제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옥구보역에서 돌아가신 이수연님. 맞습니다. 예, 이수연님. 예. 월드컵 두 나라가 이렇게 협력한다라고 하는 그 무드 사이에서 그런 또 미담이 또 크게 전해져가지고 일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 시기 이후로 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가실 때 일본어를 다 알고 가신 거였어요? 아닙니다. 저는 갈 때, 이제 일본어 알파벳에 해당하는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예, 일단 외우긴 외웠었는데 그렇게 잘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주 기초적인 문법만 이제 떼고 간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도현님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일본어를 유창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일본에 사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만화책 같은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걸 이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또 많이 이런 어휘력도 늘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도현님은 좀 새로운 거 배우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배우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할 때 이것도 다 사람이 한 거니까 나도 하면 되겠지라는 좀 막연한 생각 가지고 이렇게 겁 없이 이렇게 해보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아, 배우는 용기 그런 게 있는 거야. 좀 무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한 18년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SI 업체에서 또 한 10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회사더라고요. 마메조라는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이렇게 변신을 하셨어요. 네. 한 SI 업체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갑갑한 게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운신의 폭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될지 결정도 안 되어 있는데 뭐 DB는 뭘 써라, 뭐 OS는 뭘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도 정해져 있고 예,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누가 이렇게 결정했냐? 그러면은 앞쪽에서 컨설턴트들이 와가지고 정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아시는 분이 컨설팅 회사로 이직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일하는 것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나도 뭔가를 이제 기획하고 미리 사전에 이런 프로젝트의 어떤 틀을 잡는 쪽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개발 프로세스 자체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나 아니면은 뭐 어떤 문화,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배워보려고 컨설턴트 회사를 이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보면 도현님 블로그에도 글을 좀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도현님 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블로그를 많이 읽으셔서 저도 아마 그때 도현님 블로그 좀 읽어봤던 것 같거든요. 뭐 마이크로 서비스 네. 아키텍처 관련한 블로그 글도 있었고 그래서
블로그도 뭐 그때쯤 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2013년도부터 한 걸 보면. 네, 맞습니다. 블로그는 컨설팅 회사로 이직을 하고 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보니까,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저는 구현에만 대부분 다 이제 신경을 썼었는데,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내가 무얼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누구와 만들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빈 지식이 너무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책을 엄청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진짜 일주일에 한 권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읽고,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지식들이 좀 정립이 돼 가는데, 이거를 뭔가의 형태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쌓아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때 이제 한참 이런 개발자들 블로그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나도 좀 내가 별거 아니지만은, 이런 책이나 아니면 일하면서 얻게 된 내용들을 가지고선 좀 정리를 해서, 사람들하고 좀 이걸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봐야겠다. 가지고 처음에는 뭐 그렇게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블로그 덕분에 또 임 작가님하고도 연이 닿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는 프로그래머다의 이제 MC로서 좀 초대를 받는 그런 행운도 누릴 수가 있었죠. 네. 개발자들이 블로그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블로그 꽤 오래 썼는데, 네. 블로그 써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좋은 피드백도 많이 받고, 그리고 내가 했던 것도 공유도 잘할 수 있고, 경력 개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석찬님 처음 뵀을 때는 아직 그때는 뭐 이제 AWS 에반젤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직함보다는 이제 블로거로서 되게 좋은 글들을 많이 쓰고 계셨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이제 블로거로서 뵀었죠. 일본에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벌써 한 5년 돼 가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때도 뭐 완전 AWS 생초보였는데. 그때가 아마 2015년 3월쯤이었을 겁니다. 일본에는 그 조스라고 해서 저팬 네. AWS 커뮤니티라고 하는 굉장히 큰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서 하는 연중 행사 중에 가장 큰 조스 데이즈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도현님 처음 만났는데, 도현님은 그때는 저보다 훨씬 더 AWS를 잘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현님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도현님은 AWS 그 전부터 이제 사용하고 계셨던 건가요? 저는 계정을 처음 만든 거는 아마 2011년도쯤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컨설팅 회사로 이직하면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면은 개인 프로젝트를 계속 해야 돼요. 뭔가 새로운 기술들을 내가 작은 프로젝트를 계속 돌려가면서 먼저 사전에 겪어보지 않으면은 고객한테 가가지고, 자, 이러한 프레임워크나 이러한 기술을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서버 환경을 구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 AWS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마메조의 고객사들은 AWS 많이 썼었던 건가요? 일본이 이제 2011년도에 아시다시피 이제 큰 대지진을 겪습니다. 겪으면서 일본의 기업들이 그 전까지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되게 시큰둥했었는데, 우리 회사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우리 회사 데이터 센터의 이중화만 가지고는 이러한 종류의 장애에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걸 그때 처음 모든 기업들이 다 경험을 한 거예요. 대지진 이후에 무슨 소문이 한 몇 년 동안 떠돌았냐면은, 이게 정말로 더 큰 지진이 올 징조다. 불안 심리가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려는 일본 회사들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 시점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이제 AWS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참가했던 그 프로젝트 중에는 이제 ANA라고, 전일본 항공이라고 하는 이제 민항 항공사의 시스템을 AWS 쪽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에 제가 컨설턴트로 참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대담하시는 분들한테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AWS 서비스가 뭔지. 네, 뭐,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가끔 받기도 하고 또 딴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 이제 S3를 꼽아요.
왜 S3냐면은, 사실 이제 이 S3를 처음에 꼽은 게, 제가 예전에 나는 프로그래머다 할 때, 한국의 최초의 AWS 히어로이신 이제 정민영 님을 게스트로 모셔서 AWS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AWS 서비스 중에서 어떤 걸 제일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S3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다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S3라고 하는 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잖아요. 어떤 이제 웹파드 비슷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게 거대한 키밸류 스토어이고요. 굉장한 내구성과 그리고 가용성, 그다음에 확장성을 지니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 스토어입니다. 근데 이게 참 AWS 내부에서는 정말 팔방미인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데이터를 배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데이터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빅데이터에도 쓸 수 있고 뭐 웹서버에도 쓸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도 마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AWS 제가 알게 된 이후에 이 S3에 대해서 가지게 된 뷰가 AWS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제한 없이 내가 뭔가를 딱 하고자 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리소스들이 알아서 짝짝 확장되고 필요한 만큼의 이러한 용량을 갖다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쭉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이제 보관 장소,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관 장소 역할을 하는 게 S3라고 생각을 해서 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S3를 저는 꼽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도현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신 일 중에 보니까 이런 그 AWS를 잘 쓰게 하는 필요한 책 같은 거 많이 번역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 AWS 실전 워크북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2017년도에 처음 번역돼 왔는데 이게 일본 책인데 뭐 일본어를 잘 하시니까 왜 이 책을 좀 선택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책이 되게 얇습니다. 그래가지고 읽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안에를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개발자분들도 물론 읽으면 좋지만은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운영자나 특히 이제 경영자 혹은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클라우드 주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의 장점이나 AWS 장점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아키텍처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실 저희가 아키텍처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트레이드오프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 트레이드오프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아키텍처를 썼고 이 아키텍처의 트레이드오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되게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작업을 끝내놓고 나서는 나름 그래도 꽤 보람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2판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까지 이제 2판을 번역을 했고요. 이 2판에서는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른 만큼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이 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플러스 이제 IoT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추가가 돼가지고, 원래는 12가지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2판에서 이제 14가지 패턴으로 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AWS 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면 잘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각각 필요한 어떤 요구사항에 맞는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그 다이아그램들을 재밌게 이렇게 설명을 한 그런 책들이어서 아주 읽기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예스24인가였던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리뷰가 비개발자인 내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해하고 개발자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해준 책, 고마운 책, 뭐 이렇게 서평을 써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고 나름 큰 보람을 느꼈던 그런 서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본에서도 AWS에 대한 것도 많이 공부도 하시고 이제 프로젝트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직장으로 고르신 게 AWS인 건가요? 사실요, 제가 한국에 좀 당시 개인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저는 몇 년 앞서가지고 AWS가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어떻게 정착됐는지 봤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 리전이 오픈되기 직전이었는데
한국에서도 이 사업이 100%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늦던 빠르던 어쨌든지 모든 기업들은 다 클라우드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한국 가서 일한다면은 클라우드 기업에 가서 일을 할 건데, 뭐 당연히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이제 AWS가 가장 1순위로 가서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한 거죠.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컨설턴트를 하다가 교육을 하는 강사로 변신을 하신 거잖아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컨설턴트로 일을 하면서도 교육 관련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뭔가 새로운 프로세스나 아니면 툴 같은 걸 제안을 해도 결국에 그걸 쓸 수 있게끔 하려면은 교육을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자체에는 되게 익숙하기도 했고 또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마침 트레이너를 뽑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원을 했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트레이너라고 하는 게 누구 남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제 스스로가 되게 배울 수가 있는 포지션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두 가지 측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한테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되게 잘 맞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테크니컬 트레이너라고 하는 직군도 되게 매력적인 직군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현장에서 경험이 있으면서 좀 남들을 좀 돕는 거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낀다라고 한다면은 이 직군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한다. 지금 AWS 코리아에서도 트레이너를 뽑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뽑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뽑을 예정이에요. 이거는 사실 클라우드의 특성은 결국에 셀프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직접 배워서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가이드 없이 혹은 이제 본인의 힘만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회사의 힘만 가지고 하려면은 굉장히 시행착오 같은 걸 많이 겪을 수 있는데, 이런 트레이닝을 좀 받음으로써 단기간에 체계적인 지식이나 경험 같은 걸 갖다가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IT의 발전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한은 트레이너라고 하는 직종은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클라우드 교육 받으시고 난 다음에 또는 우리 유저 그룹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걸 계속 셀프 서비스로 쓰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가장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바로 AWS는 진짜 많은 자격증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WS 유저 그룹 안에도 자격증 배우는 클럽도 있고 스터디도 있고 외부에 네이버 이런 데도 보니까 카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이게 메인 주제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트레이너로 입사하기 전까지는 자격증 무용론자였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은 자격증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지식도 별로 없고. 어떻게 이게 따기 힘든 자격증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그래가지고 그 자격증 보고선 사람의 실력 같은 걸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뿌리 깊게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들어와서 제가 다른 분들 자격증 따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저도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 어떤 지식 같은 걸 갖다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만큼 좋은 어떤 그런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따놓게 되면은 내가 일을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력서에 그 일 한 걸 적으면 되니까 이직을 한다든지 그럴 때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쪽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클라우드 관련 쪽 일을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자격증을 따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경력의 일부를 좀 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자격증이 좀 좋은 것 같고요. AWS는 현재 굉장히 여러 종류의 지금 자격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주 기초 레벨에 해당하는 이제 클라우드 프랙티셔너라고 하는 자격증인데, 요거는 이제 기술 직군뿐만이 아니라 영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분들도 클라우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고요.
어소시에이트 레벨은 이제 아키텍트, 운영, 개발자 3개 자격증이 있습니다. 각각 아키텍트를 위한, 그리고 운영자를 위한, 개발자를 위한 자격증이 이제 마련되어 있고요. 프로페셔널 레벨부터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굉장히 이제 좀 긴 지문이 주어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 하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걸 갖다가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 프로페셔널 레벨부터는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많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문제 자체도 어렵고 또 여기서 물어보는 어떤 지식의 넓이 같은 것도, 폭도,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물어보고, 그런데 이제 현재 그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 이제 솔루션스 아키텍트, 그 다음에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하는 2개 자격증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전문 분야 자격증이 있어요. 스페셜티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네트워킹이라든지 빅데이터, 그 다음에 보안, 그리고 머신러닝,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사 스킬이라고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각각 그 도메인에서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능력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 그런 자격증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보 처리 기사 정도 자격증만 따보신 분들이 사실 이런 자격증들에 대해서 좀 우습게 생각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격증 시험 쳐보면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도 많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거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게 공부가 그냥 단편적으로만 해가지고는 자격증 따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자격증을 잘 딸 수 있을지 좀 도현님이 좀 팁을 좀 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하고 실제 AWS를 사용하기 위한 공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트레이너 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그리고 제 주변에 자격증을 또 하나하나 따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2개가 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좀 개발자분들이 이 도큐먼트 읽는 거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도큐먼트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막 이제 프로젝트 같은 데서 한참 삭제하다가 나중에 딱 보면은 그 내용이 막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런, 요거는 뭐 이런 제약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 페이지에 가보면은 어떤 문서를 읽으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 안내서라고 하는 PDF 문서로 제공이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문서들을 꼼꼼하게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 AWS 사용하는 데에도 그 문서들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자격증 따는 데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저는 약간 초보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이제 AWS를 지금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문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AWS 웹사이트에 보면 각 제품에 FAQ가 있잖아요. 그 네. FAQ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고 그걸로 좀 공부를 하면 많이 배울 수 있더라고요. 딜레마는 이거예요. 문서 읽으면 좋은 건 아는데 문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 많은 문서들을 언제 다 읽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수업에서 그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좀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격증별로 제가 수험 가이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GitHub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올라와 있는 거는 2018년 2월 출시가 된 수험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가이드가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 이거 업데이트가 됐어요. 업데이트가 됐는데 사실 내용 자체는 몇 가지 서비스들이 추가된 거 이외에는 기본적인 내용은 같으니까 요거 보고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만간에 제가 요 내용도 저도 이제 새로운 버전의 시험을 보고 나서 업데이트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 이제 기본적인 시험 정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르는 거에 대한 이제 준비나 시험 치르는 데 대한 요령,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AWS 공식 문서들을 쭉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제 찬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그 대부분의 서비스 관련된 문서들은 링크를 다 FAQ 문서들을 걸어놨어요. FAQ 문서들이 가장 이 서비스들의 어떤 정수, 이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간략하고 그 정확한 그런 설명만을 모아놓은 문서니까, 이제 FAQ 문서를 읽는 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백서 중심으로 한번 쭉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아키텍처 관련된 자격증이다 그러면 아키텍처 관련된 백서를 좀 꼭 읽어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보안이나 빅데이터 관련된 자격증을 볼 거다라고 한다면은 보안이나 빅데이터 관련된 백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 백서까지 읽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좋은 게 모범 사례 집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범 사례 관련된 문서들을 마지막에 읽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식을 정리를 해나가시면은 실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격증 취득하는 데에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문서만 달달 외워갖고는 시험을 잘 못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험 안내 페이지에 샘플 문제로 이제 10문제 정도가 제공이 되는데, 이 샘플 문제 보면 문제 유형이나 좀 파악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 샘플 문제의 어떤 점수하고 실제 시험에서 그 취득하는 점수가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다 맞췄다고 해서 100%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 10문제 정도 있는데, 이 10문제를 갖다가 내가 다 맞출 수 있다. 한 9개나 8개 정도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7개 아래로 내가 맞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더 필요로 하는 바로미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 시험 문제에 대한 이제 풀이 같은 것도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요. 시험 공부를 준비하시는데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샘플 문항 이외에 유료로 볼 수 있는 연습 문제가 있어요. 온라인 연습 문제. 요거는 이제 20문제 정도가 제공이 되는데, 요것도 시험 보기 전에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코스가 있더라고요. 네. 코드구루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추천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 A클라우드 구루라고 하는 데서 이 자격증 관련해가지고 과정을 내놓고 있는데, 뭐 그거를 보고 좀 도움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것들은 이제 awstraining.com에 가보시면은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클라우드 프랙티셔너다라고 하면 이 에센셜이라고 하는 과정 같은 걸 제공하고 있어서, 요게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AWS 같은 것도 사용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WS.training 안에서 해당 자격증에 관련된 그런 온라인 강의를 갖다가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한국어로도 제공이 되는군요. 한국어로는 이제 그 자막이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 몇몇 개가 있고요. 이그잼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코리안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유료가 아니고도 무료로 제공하는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AWS.training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들은 다 무료 강의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좀 팁을 몇 가지 좀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수능 같은 거 치기 전에 뭐 엿이나 떡 안 먹는다든지. 뭐 그런 거. 저는 미신을 믿지는 않는데, 수험장에 그 당분이 있는 음료수를 가지고 가시면 좋아요. 어소시에이트 레벨은 1시간 반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거나 뭐 그럴 일은 없는데, 프로페셔널 시험은 거의 한 3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 떨어진다 그러죠. 막 지문 읽고 막 생각하다 보면은 지칩니다. 그래서 당분이 좀 있는 음료수를 가져가신 다음에 그거를 그 시험센터에다가 맡겨놓으세요. 맡겨놓으시고 나가서 제가 잠깐 좀 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좀 음료수 같은 거 섭취를 하시면은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시험 종류가 한국어와 영어가 있는데 영어가 진짜 사람을 지치게 만들잖아요. 근데 한국어 맞습니다. 시험을 치면 번역이 조금 잘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뭘 골라야 되나요? 옛날에는 번역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번역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이 리뷰에도 참여하시고 피드백도 주시고 해가지고 지금은 번역이 안 좋아서 못 봤다고 하는 거는 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글로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간혹 좀 이해가 잘 안 되게 번역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원문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위쪽에 보면은 이제 그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데 영어로 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현재 제공되는 거의 모든 시험들은 다 한글화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좋은 팁 없나요? 이거 되게 저만의 이제 되게 중요한 팁인데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자격증을 9개를 취득을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 9개 자격증을 따면서 한 번도 저는 실패를 안 했어요.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시험을 잘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언급했던 이제 샘플 문제, 그 10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이거 의외로 안 풀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10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10문제 꼭 풀어보시고 만약 거기에서 한두 개 정도 틀리고 다 맞췄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만약 그게 아니다라면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요 연습시험 20문제도 꼭 보십시오. 이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스크린 캡처를 해가면서 보셔야 돼요. 그냥 보면은 시험 보고 나서 몇 점입니다. 딱 그거 알려주고 뭐가 답인지 뭐가 저건지를 안 가르쳐주고 딱 끝나요. 샘플 문제 10문제하고 연습 문제 20문제를 풀면 총 30문제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30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험장에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가면은 절반 정도는 답을 알고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풀이를 하실 때 이게 답이 되는 보기 이외에 답이 되지 않는 보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시험이 이런 식이거든요. 뭐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택하시오. 아니면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싸게 값싸게 할 수 있는 걸 고르시오. 아니면 가장 뭐 보안이 뛰어난 솔루션을 고르시오. 그래서 그 가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제안을 하는 그런 단어가 붙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보기들도 실제로는 그 제안을 하는 단어에 의해 가지고 답이 될 수 있는 애들인 겁니다. 보기에 있는 문제가 다 답인데 거기에 네네네. 최적에 맞는 걸 골라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각도를 살짝만 틀면은 다른 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되는 애랑 답이 되지 않는 애들은 왜 답이 될 수가 없는지에 대한 걸 갖다가 그거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프로페셔널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3시간 가까이 시험을 보니까 좀 체력 안배를 잘 하시고 중간중간에 좀 화장실 다녀온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뭔가 당분을 섭취하면서 시험을 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를 사실 대부분이 잘 안 하셔가지고 그거 3시간 막 풀다 보면은 막 이제 유체이탈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려고 여기서 이걸 하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다 경험한 건데 예, 너무 그렇게 한 번에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쉬는 시간 좀 가져가면서 보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면은 저희 시험이 원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시험을 봤을 경우에 30분을 더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신청을 해놓기만 하면은 한글로 시험을 봐도 30분이 플러스가 돼요. 완전 꿀팁이에요, 완전 꿀팁.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린 수험 가이드 있잖아요. 여기에도 시험 시간 추가 요청 방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보셔도 30분 추가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청할 때 하는 건가요?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신청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30분이 더 붙습니다. 저도 이것도 몰랐네요. 이거는 직원분들도 잘 모르는 굉장히 고급 팁입니다. 그 자격증을 따는 것 자체가 단순히 공부를 해서 내가 이 성취를 얻었다라는 자부심 또는 어떤 능력과 지식적인 어떤 걸 갖췄다라는 것뿐만 아니고 정말 직접적인 혜택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이들 보시는데 저희 행사에 가면은 이제 서울 서밋이나 아니면은 이제 리인벤트 가면은 그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부스가 있어요. 자격증 라운지라고 그러는데 저 서티피케이션 라운지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뭐 음식이라든지 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되게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주거든요. 그거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AWS 파트너사에 취업을 할 때는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심지어는 AWS 직원으로 이제 지원할 때도 네, 이거 필요한 부분이 있고 특히 제가 이거 생각했을 때 학생분들이 이거 따놓으면은 저희 파트너사 지원하실 때 굉장히 좀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이 사람 AWS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좀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 AWS 파트너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은 등급부터 AWS랑 밀접하게 일하는 높은 등급의 파트너 등급이 있는데 그 파트너 등급들이 AWS 자격증을 따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등급의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뭐 100명, 300명, 500명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을 해야만이 높은 등급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많은 AWS 파트너사들이 자격증을, 직원들한테도 자격증을 따라고 하지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 많이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격증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연봉이 굉장히 높게,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 구글에 AWS 서스트 셀러리라고 치니까 그 자격증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이분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게 아니라, 보통 높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은 좀 목표의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자격증 같은 걸 취득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좀 많이들, 높은 연봉, 고액 연봉자들이 자격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을 듣고 계십니다. 도현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좀 많이 들어가 봤고, 또 도현님이 지금 한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 AWS 강사,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 또 자격증에 대한 얘기도 해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나에게 이것은 꼭 물어봐 주세요. 이런 아, 질문을 드리거든요. 뭐 어떤 거를 네네. 궁금해하면 좋을까요? 아, 저에 대해서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개발자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프로그래머다를 진행하던 당시에 이제 컨설턴트였고, 현재는 이제 트레이너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컨설턴트와 트레이너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뭔가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신에 그 도와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경험과 노력을 쌓아야만 해요. 플러스 좀 더 높은 레벨의 사람들한테 직언을 할 수 있도록 윗분들한테 못하는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게 그게 컨설턴트여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테크니컬 트레이너는 제가 이 일을 지금 이제 4년 정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고객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이 AWS를 사용하는 걸 좀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이제 우연하게 이렇게 오다 가다 만나면서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거지만은 수월하고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보람도 있고, 그리고 나 자신도 계속해서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발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네. 개발자로 쭉 일을 하시다가 사실 회사에서 매니저가 되지 않는다면 네. 개발자 커리어를 쭉 갖고 가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컨설턴트도 그렇고, 트레이너도 그렇고, 뭐 저처럼 테크 에반젤리스트도 그렇고, 개발자들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야만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많은 그렇죠. 분들이 이런 일을 도전하기가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부분들. 왜냐하면 다시 개발자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데 네. 도현님은 사실은 두 번이나 그 역할을 바꿔가지고 직업을 바꾸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아, 그건 뭐 이제 약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 뭐 그런 건데, 사실은 개발자분들도 개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열정, 흥미만 잃지 않으면은 본인이 언제든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단지 이제 매니저가 되는 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매니저는 좋은 개발자가 좋은 매니저가 되지는 않거든요. 예, 매니저는 완전히 다른 직종이고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데 테크니컬 트레이너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랑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저희는 데모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교재나 또는 실습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개발의 어떤 특징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잘 풀어서 설명한다든지 혹은 어떤 데모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업무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영감, 아이디어를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피를 한다든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외부에 드러나는 거, 저도 마찬가지 그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새로운 AWS 서비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피처를, 그 외부에 알려줄 때는 기본적인, 코딩이랑 데모나 뭐 이런 것들을 꼭 해봐야 내가 손으로 익히지 않은 얘기를 남한테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컨설턴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입코딩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사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역할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 코딩을 또 하시는 분들이 또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계속 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유저그룹 같은 데도 많이 얼굴 비추면서 실제로 고객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많이 이제 듣고 있거든요. 듣고 또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최대한 실제 현장과 그 다음에 어떤 저희가 가리키는 내용 간에 좀 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부분은, 그거는 뭐 트레이너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안 되지 않나. 예, 그 갭을 메꿔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트레이너에게 있어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WS에 제가 있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트레이너도 그렇고 솔루션스 아키텍트 분들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 그 안에 들어있는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워크로드들을 같이 아키텍팅하고 설계하고 같이 그거를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하는 그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서포트 엔지니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개발자로만 있지 않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한번 내 커리어에 주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AWS에 한번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직종을 뭐 이번 올해도 많이 뽑고 있는데 뭐 AWS에 좀 취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도현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뭐 얘기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좀 약간 뭐라 그러죠? 그 구름 위의 존재라 그러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회사를 갈 수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본기를 탄탄하게 자기 업무를 해오면서 필요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외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갖추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배우는 걸 좋아하고 또 새로운 좀 막 돌아가는 환경, 이런 환경에서도 잘 적응을 하는 그런 분들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우, 그 최고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신기술 매니아 같은 분들은 정말 좋아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너무 신기술만 또 사실 쫓는 것도 고객을 위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든지, 그리고 뭐 어쨌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기술은 정말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내가 관심이 되게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좀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간접 경험도 굉장히 큰 건데 AWS 쓰시는 한국 회사들 보면은 되게 다 잘 나가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잘 나가는 회사들에 생기는 문제들 진짜 많이 있고, 저도 뭐 이전 직장에 인터넷 포탈, 거대한 인터넷 포탈 기업에 있으면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기술적인 문제들, 뭐 조직적인 문제들, 아키텍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상의하고 간접 경험하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사실상 지금 IT 업계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가장 저희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최전선에 서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되게 다이나믹하고 되게 재미있죠.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도현님의 짧지만 인생 얘기, 그리고 자격증 이야기, 아주 꿀팁들
그리고 또 좀 커리어에 관련한 좀 몇 가지 조언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네. 좋은 시간 만들어서 함께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네네. 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나중에도 또 기회 되면은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